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인 신모 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에 대해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알고도 강행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제 제기를 대통령실 어느 선에서 묵살했는지, 왜 묵살했는지 새로운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 통화 내역까지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평소엔 하지 않던 직원 대상 소지품 검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나토 순방 준비를 위한 정부의 사전 답사팀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약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신모 씨도 이때 답사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한 여성이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에서 외교부와 대통령실 직원들을 상대로 여사의 일정과 동선을 챙겼다는 것.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이 당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최소 2가지 이상의 경로로 윗선에 보고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형 한방병원의 이사장인 신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고 신 씨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인데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신 씨의 1호기 탑승과 순방 동행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문제 제기가 있은 뒤 신 씨가 순방팀 본진에선 빠질 줄 알았다면서 누가 신 씨의 동행을 최종 결정했는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가 대통령실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왜 묵살이 됐는지, 누구의 지시로 묵살했는지 등 새로운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씨에 대한 MBC 보도 이후 비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오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화 내역 제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휴대폰 등에 대한 통화 내역 열람을 요청받았을 때는 거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업무용 전화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의 사적인 통화 내역까지도 대통령실의 요구만 있으면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보안 규정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출입문에서 직원들의 소지품 검색을 시작했는데 이를 두고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지금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무마 의혹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리위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이고요. 여당 내 차기 당권 구도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민찬 기자, 윤리위는 지금 그대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7시부터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김 실장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이준석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게 됩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 직전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위라든지 마녀 사냥식 징계라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의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서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 대표 측 주장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입니다. 오늘 심사에선 성접대 의혹 제보자에게 김 실장이 써준 7억 원의 투자 각서가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윤리위의 결론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이양희 위원장의 발언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윤리위가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오늘 결정할 것인지, 한다면 그 수위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게 지금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윤리위는 되도록이면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을 모두 내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입니다. 징계를 한다면 경고나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는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만약 징계가 내려진다면 최근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이 대표를 가리켜 후한 무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봤듯이 이 대표에 대한 윤핵관들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테고요.
윤핵관의 윤리 배우설을 의심하는 이 대표 측은 징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아 여권 내분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올여름에 하루 20만 명까지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6차 유행의 전조가 뚜렷해지면서 방역당국은 전 국민 4차 접종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이는 백신으로는 방역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백신을 맞으러 병원을 찾은 60대 남성. 3차 접종을 완료하고 3월엔 오미크론에도 걸렸었지만 불안감에 4번째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약해지니까 안 맞아도 되겠지 하는데 또 다시 증가하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불안하니까. 현재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8.7%에 그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인데다 방역당국에서도 감염 이력이 있으면 4차 접종까지 권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은 전 국민 4차 접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쓰이는 백신이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BA.5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화이자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오미크론 BA.2에 걸렸을 때 항체가 평균은 829였지만 BA.5는 275로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FDA는 백신 회사들에게 BA.5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을 개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is gives us the right vaccine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need for boosters in the fall. 전 국민으로 접종 대상을 넓힌다 해도 지금 백신으론 유행을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효과는 여전해 고위험군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고위험군에서의 위험도를 낮추는 목적이 첫 번째고 고위험군에 영향을 줄 만한 세대의 감염을 좀 낮추겠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하반기 국내에 도입될 백신은 1억 1,600만 회 분입니다. 변이 대응력이 높아진 새 백신이 언제 나올지,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4차 접종 확대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몇 년 새 20, 30대 청년층의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면서 최근엔 청년층이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변제액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또는 먹튀를 조장한다. 또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되니까 지역 차별이다. 서울로 이사가서 빚 탕감 받자는 주장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란 채무자가 당장은 빚을 못 갚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니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생 허가를 받으려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방에 사는 A씨가 1억 원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7천만 원을 잃은 경우 재산은 1억 2천만 원, 빚은 1억 원으로 계산해 회생 대상이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재산을 평가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분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A씨의 재산은 5천만 원으로 줄게 되고 빚 1억 원보다 적어져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빚 탕감, 먹튀 논란이 일었는데 빚을 갚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액으로 사용하는 건 종전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A씨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최저 생계비 약 100만 원을 빼고 200만 원씩 3년에 걸쳐 7,2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빚 탕감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개인 회생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넓혀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명시적으로 실무준칙을 냈지만 사실은 실제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3년은 가용소득을 변제하기 때문에. 또 서울로 이사를 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개인 회생을 판단하는 법원은 재판 관할권처럼 거주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지침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 전입을 한다고 해도 통신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실거주, 근무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법원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같은 투자는 이익만큼 손실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직전까지는 이런 투자를 사행성 투자로 분류해 빚 계산에서 엄격하게 다뤄왔는데요. 이를 빼주기로 한 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한 만큼 청년층에게 파산보다 회생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재정 준칙을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기업 감세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나 사회 안전망 같이 꼭 써야 할 돈도 줄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5년 국가 재정 전략을 정하는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장을 비판했습니다.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을 줄여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 막고 재정 적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재정 준칙을 아예 법으로 정해 지키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장 재정에 비해서 긴축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긴축을 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챙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법에 예외를 둬서 위기가 오면 재정 지출을 더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같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복지 지출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서민들의 어려움이라도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재정이거든요. 재정의 역할이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족쇄를 이미 이제 탁 채워놓고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꼭 필요할 때 빚을 내는 것도 필요한데 유연성을 떨어뜨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IMF나 OECD 보고서를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든요. 부채도 무조건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니라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한국은 코로나19 시기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재정을 가장 적게 쓴 나라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